(2020) 황해 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 제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세션은 내외신 기자가 본 황해에서의 평화협력 그리고 평화도시 인천의 모색이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경향신문의 김진호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그 패널로 참석해 주신 6분의 국내외 언론인들하고 주재우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개는 발표 순으로 오른쪽에 주재우 교수님부터 간단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중국어과 교수님이신 주재우 선생님의 인사였고요.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을 맡고 계신 가미야 타케시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뉴욕타임스 서울 지국장을 맡고 계신 최상훈 기자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 맡고 계신 권영석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 옆에는 경인일보 경제부장이신 목동훈 선생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천일보 윤관옥 편집국장님이십니다. 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쟁과 평화는 서해의 두 얼굴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평화 수용 및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약속을 했지만 이런 합의문서상의 평화와 번영은 2년이 넘도록 아직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평화도시 인천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열린 그 황해 평화 포럼에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또 그 정부 고위 관료 그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습니다.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자리에 이 서해 평화를 보는 언론인들의 자리를 만든 이유는 그러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외면하지 않되 각각의 그 전문 분야에서 나오지 못한 한계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발상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학계나 또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 또는 그 관료들의 시각과 좀 다른 언론인들의 시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기본적인 시간 규칙을 좀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래서 6분의 패널들께서 각 8분씩 먼저 주제 발표를 해 주시고 일단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추가 발표 시간에 약간 여유를 두고 각 패널들 간의 토론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님께서 서해와 한중 개발 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주재우입니다. 네,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기자가 아닌데 저는 이제 중국 그 외교 안보를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안보 협력이라든가 다주 안보 협력을 하다 보니까는 좀 한중 간의 서해에서 황해에서 어떠한 개발 협력을 하면은 여기 오늘 그 회의 주제와 취지에 맞게 황해 지역의 평화가 정착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발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예, 뭐 우리가 저희 이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중 간의 서해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여할 바도 많고 협력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한 이제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역력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NLL 문제도 이제 아무도 정전협정 체결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 보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인식의 일치를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의 불법 조업이 성행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뭐 남북 간의 인식 일치와 합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중국의 이러한 인식 일치와 그다음에 입장 합의 그래서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베타 경제 수역에서의 개발을 위해서 역시 이제 나름대로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해와 영공 그다음에 베타적 수역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황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통일을 염두하거나 아니면 남북 간의 경협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발해만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해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하고 중국 간에 공유하는 그러한 해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개발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 남북중 3국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참 이상적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황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좋은 수단이고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아무래도 중국의 협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에서는 제가 중국의 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이제 제기를 하지를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황해 지리적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좁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배타적 수역 같은 경우 우리가 200캐리 국제법상에서 200캐리를 보장하지만서도 이게 200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과.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략적 이익이 또 중첩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이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북한 그다음에 중국 이게 삼국의 이익이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개발 협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자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은 뭐 한중 간에 협력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현실은 아까 뭐 유진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 그 요소들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황해 바다뿐만 아니고 우리의 남해 동해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심심치 않게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의 해상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중국의 해상 전략을 보게 되면요. 2008년도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뭐 언론지상에서 많은 분들 다 접했을 겁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본과의 센카쿠, 뭐 조어도 그쪽에 분쟁 문제도 있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요새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해 바다 같은 경우는 아예 공식 선언을 했죠. 2010년도에 황해 바다를 자기네 앞바다로 여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황해 바다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 황해에 진출했던 게 2012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 영해 배타적 수역에서 이러한 이제
군사훈련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의 해상 전략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언론지상에서 우리가 또 많이 듣는 그런 단어가 이제 중국의 구단선, 그다음에 제1열도선, 제1도련선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의 세계 바다, 이걸 다 자기네 영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상 전략을 짜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그 해상 군사 작전 지역을 나름대로 규정을 했어요, 중국이. 근데 해상 주요 작전 지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세계 바다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우리의 남해, 동해, 서해가 이제 중국의 작전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해상 전략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작전 개념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영해의 제해권, 그다음에 통제권, 그다음에 반격권입니다. 그래서 제해권과 통제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더라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평시작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자기네 영해와 앞바다는 자기네들이 다 제어를 하고 다 통제를 하는 그러한 권력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는 이제 개념이고요. 반격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시 전쟁 상태죠. 전쟁 상태는 그때는 이제 핵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격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부상하면서 자기네 앞바다라고 하는 우리의 서해, 남해, 동해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평시에도 그렇겠지만서도 유사시 때는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이제 일방주의, 예외주의, 그다음에 아나무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텐데요. 이 행위를 우리가 사전에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장치와 그러한 이제 기제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한테는 우리의 국익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시에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인천시가 이제 그 우리의 서해에 이제 우리의 권익과 이익을 그리고 권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장보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보고 정신은 단순하게 뭐 해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보고가 이제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확립했던 해양 질서죠. 해양 질서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념과 그다음에 원칙의 입장에서 인천시가 이걸 확립하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의 일방주의적이고 예외주의적이고 아나무인격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한중간에 뭐 서해가 됐던 발해가 됐던 협력을 저희가 모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평화 안정이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중국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분쟁과 갈등만 더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해 황해의 해양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인천시가 또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일방주의적인 어떤 그 완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서해의 평화로운 활용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관행을 만들어가는 계기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션의 그 주제가 그 각국 언론이 보는 어떤 국내와 언론이 보는 서해에서의 평화와 협력인데
중국 기자, 서울에 주재하는 신화사통신이나 다른 인민일보나 그 중국 기자의 참석을 좀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했는지 아니면 중국 기자들이 이런 공개적인 세미나 자리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의외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기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중국 기자가 참석한 것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우리 주재호 교수님이 서해에서의 어떤 긴장의 한 요인인 중국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사히 신문의 가미야 타케시 기자께서 해양과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과 인천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직장 가미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귀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자고 하는 것은 해양과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과 인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까도 몇 번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황해에 둘러싼 이 지역은 한중, 남북 그리고 한일도 그렇겠지만 협력하는 사안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정치 안보 외교가 개입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거 발표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좀 이야기 스토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 다른 의견, 이견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좀 자극적인 건데요. 한국은 섬나라라고 좀 해봤습니다. 퀘스천 마크 붙고 있는데 한국은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을 바다가 둘러싸고 아시다시피 북쪽은 군사 분계선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섬나라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섬나라라는 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한국이 또한 해양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거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거 남북을 좀 거꾸로 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한반도가 위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될까요? 태평양 쪽으로 향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럼 역시 거기 인천으로 위치를 보시면 허브 위치이겠죠. 그럼 역발상, 다른 시선 그런 걸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먼저 이거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해양 국가 한국. 그 일본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자체가 섬인데요. 또 남쪽에 떨어진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해안국가, 해안도시 그 핵심은 그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역 그리고 물류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역에 유리한 지정학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물론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무역과 물류가 발달된 그런 상태이겠지만 동시에 그런 편한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정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키나와라는 게 옛날에는 에도 시대부터는 류큐라는 왕국이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본 에도 정부의 지배 당했는데요. 그때는 독립국가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살고 있었고, 물론 그거 중국이란 무역, 심지어 동남아과의 무역도 또 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전쟁 때문에 지금은 일본 국토의 면적의 약 오키나와는 0.6%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미군 시설이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는 민간입니다. 민간인이 94,000명. 군인은 그것도 비슷하겠지만 4,000명 정도. 그리고 미국 군인분들도 군인도 1만 5,000명. 합계하면 2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왜 그런 걸 소개해드리냐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이토만이라는 남쪽에 있는 도시에 병화 기념 공원,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둘 다 사진 그렸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묘 같은 그거 초석이 있는데요. 병화의 이시지는 일본 말인데 옛날 말입니다. 기초에 한자로 쓰면 초죠. 네, 거기에 전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24만 명. 근데 거기에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대만 사람, 한국 사람, 한반도 출신 사람들은 500명 넘게 여기에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었냐면, 전쟁이라는 게 전쟁은 비극 앞에서는 소중한 생명, 목숨은 어느 나라도 똑같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오키나와의 개방적인 분위기, 분도, 아니면은 보존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역시 해양과 같이 살고 있다. 무역, 그리고 물이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런 오키나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도시 인천도 개방적인 역동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시간 여행에 가겠습니다. 그거 혹시 보신 사람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른쪽은 오키나와에서 출토한 1200년대 기와입니다. 왼쪽은 한국 진도에서 출토한 거고요. 비슷한 모양, 바로 보면 아시겠죠? 근데 그거 역사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려의 삼별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별조는 그거 당시 진도까지 후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담나, 제주도죠. 고점을 옮긴 다음에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오키나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진도에 삼별조가 있었을 때의 기와와 오키나와의 기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산성, 남한 산성이라는 성에 그 기초가 된 돌 보면 그것도 일본식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식입니다. 한반도식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당시에. 그것도 삼별조가 만들었다는 소리 있고요. 그만큼 한반도와 그 오키나와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바다에 가면 해류, 그 물길에 닿으면 거기까지 흘러간다. 쉽지는 않겠지만 흘러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역사입니다. 왼쪽이라고 썼지만 오른쪽이요. 인천의 부평에 있는 산릉, 일본말로 하면 미쓰비시 주택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다고 들었지만 식민지 시대의 잔재죠. 네, 아시다시피 인천 당시의 재물보는 1872년 그때 강화도 조약, 변자수교 조약으로 개항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그 당시 제국이 물류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개방시켰던 거고, 그리고 중국이랑 관계를 생각하면 역시 군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교차하는 요충지, 그리고 리스크와 이익이 같이 건조하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면은요, 거꾸로 된 지도에서 우리는 그 해양 세력인 한국 그리고 인천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병화기념공원 거기서는 개방성 그런 걸 보현력 그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삼별조 거기서는 역시 바다가 이어지는 인연 관계, 뭐 현대식으로 하면 무역, 물류 그거 되겠죠.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시대에서 본 것은 변하지 않는 지정학. 지정학이라는 게 그것도 뭐 전령, 이전령 그리고 현재 똑같습니다. 이익관계 그리고 안보적인 상황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안보, 정치, 외교 그런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여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제안, 해결안 그거 없습니다. 다만 좀 거꾸로 다양하게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쓰지 않았지만 역시 지금 한일 관계 보면 역사적인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협력에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 늘 여러분께서 늘 보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시선에서 뭔가를 다르게 다양하게 보시기 시작하면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싶다고 오늘 발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케시 선생님은 이 한국 근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미얀마나 동남아 지역에서도 현지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그야말로 역발상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지도를 맨날 같은 각도에서만 봐왔는데 그 각도에서 봤을 때 서해 역시 북한과의 5번의 어떤 교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 위협이 북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위협 그리고 서쪽에서 그 가해지는 중국의 어떤 실제 하는 위협 이러한 두 개의 위협으로만 이제 서해를 바라봤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봤을 때 그 넓은 동아시아 바다의 어떤 중심 그 중심으로서의 한반도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인 또 그 중심의 중심인 어떤 인천의 어떤 가능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변하지 않은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렇지만 이어지고 있는 바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장래의 그 새로운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발표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훈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께서 미국 기자가본 황해의 평화와 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을 일하는 최상훈 기자입니다. 저는 주제가 이 세션 주제하고 되게 가까운 주제인데요. 미국 언론 기자가 본 황해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미국 보통 사람들에게 한국과 그리고 인천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BTS라든지 K-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스타가 생겨서 한국이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래도 보통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미 관계 교류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미국인들이 한반도에 이렇게 처음 들어온 게 뭐 19세기 말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제물포죠. 예, 그 관문이 제물포였고요. 예, 선교사들이라든지 기자들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런 거 취재하러 오면서 이렇게 미국 기자들이 한반도에 참 발을 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기사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 길가에 이렇게 천년두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버려져 있는
그런 뭐랄까요 좀 자기 기준에서 볼 때는 좀 미개한 국가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이 좀 본격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게 한국 전쟁인 것 같는데요. 당시 자기들 군인들이 와서 싸웠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한국 전쟁은 미국이 해외에서 한 전쟁 중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알려진,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도 한국 전쟁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부산이라든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그런 인천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는 그래도 한국 언론이 가끔 많이 한국 관련된 이슈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되는데요. 예. 몇 가지 이미지, 한국 관련 이미지가 미국 언론에서는 재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북한 같은 경우는 그 김씨 왕조라는 특이한 그 세습 왕조 같은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그러면서도 그 정부는 핵 개발을 해서 세계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이런 나라, 예. 그런 나라로 많이 인식이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가지다가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가 되면서 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이걸 개발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직접적인 위협 인식이 상당히 급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관련 뉴스도 많이 취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처음에는 그 최대 압박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압박 또는 위협 이런 정책을 하면서 그 미국인들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톱다운이라는 또 저 외교로 급선회해서 어떻게 보면 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 간의 회담,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예, 그런 일이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많은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외교에 대해서 평가는 많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하나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많이 그렇듯이 충동 흥행식이다. 이게 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 새로운 접근법 아니냐. 예,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갈라지는 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에게 좀 많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고, 실제 미국에서는 미국 엘리트층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첫 번째 충동 흥행식으로 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정확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와 대조해 남한은 미국이 그 대외 군사 경제 원조로 해서 상당히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한국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그런 나라죠. 예, 미국이 해외에서 관여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나라가 유럽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미국 뉴스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크게 이렇게 한반도 관련 뉴스를 들여다보면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부분 뉴스가 한반도 그러면 분단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분단돼 있는 나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뉴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자기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국제적인 긴장을 일으키는 나라, 예, 그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남한도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보수 진보가 갈라져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그 보수 진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
그런 시각은 아무래도 한국 전쟁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한반도는 아직도 그 분단된 나라, 예. 아직도 전쟁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나라, 이런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재반복, 재생산되는 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언론에서 보여지는 한반도 이미지라는 거는요. 예. 그런데 이 한국에서 인천이라는 데는 좀 특이한 존재죠. 예. 사실 그 인천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그 서해 북방 도서 있잖아요. 예. 여기는 사실 한반도 이렇게 남북 간 경계선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무력 충돌이 최근까지 있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또 해군끼리 이렇게 총격을 가한 그런 사건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그 서해 북방 도서가 예, 그 좀 허약고 비슷한 예,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서해 접경 지역이 이 인천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외국인이 알고 있는 것까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좀 주제에 맞게 전쟁과 평화로 넘어가는 이 가교로서 인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 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이렇게 협력이라든지 평화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겪는 게 아무래도 국제 제재 문제죠, 그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인쇄반 유진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언급한 건데요. 예, 이게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중앙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북 시각이나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나라 중이죠. 사실 북한과 이렇게 다투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보면 사실 정책이 가장 급격하게 바뀌는 데가 한국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인천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토론 때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상훈 선생님은 미국 언론에서 본 이 주제에 맞게 그 한국은 무엇인가, 인천은 무엇인가, 또 황해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기술적으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황해를 바라보는 어떤 미국의 두 개의 시각, 그 속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정권 교체와 상관이 없이 지속 가능한 그러한 평화 번영을 위한 정책 또는 대북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토론 시간으로 시간을 남겨놓으시고 발표를 마쳐주셨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이 황해 평화와 관련된 다른 세 나라의 입장과 그 나라들과의 어떤 현안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 언론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발표들을 듣겠습니다. 먼저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께서 한강하고 중립지역을 남북경제공동체 특별지대로 하자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영석입니다. 지난달이었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만은 저는 그런 이 사회적 논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정말 우리 한반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루하루 전쟁의 위기 속에 살고 있나. 그리고 분단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이런 이 갈라진 이 사나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북이 통일된 나라 그리고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가 서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이 시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목을 한 것이 한강 하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성공단도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됐고 금강산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우리 그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보면은 남북의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내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강하구라는 곳이 통일의 마중물이 아닌가, 평화 공동체의 마중물이 아닌가.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저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 역사 공부를 해보면 미국의 국익은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협정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정면 돌파전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저는 이 한강하구 중립수역 여기서 뭔가 우리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 남북 정상들이 2007년 1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요. 2018년 9.19 선언에서도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 공동 이용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한미 워킹그룹이나 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니까 국장급 동맹 대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뭐 전자권 전환 문제가 거론되니까 또 뭐 유엔사를 활용하자는 그런 대안이 미국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남북 관계는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 돌파구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어디가 나서야 되느냐. 지금 중앙정부보다가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그 2018년 4.27 선언이나 9.19 선언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정세가 아닌가. 그래서 통일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간주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가 강화군이나 물론 이제 파주나 김포 이쪽은 경기도 관할 구역이지만 인천시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그 남북 경제 공동체를 위한 특별지대로 그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적극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 단계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1단계는 그 한강 하구에 그 옛날 포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동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 포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포구들을 복원하는 것은 국제 정세나 뭐 유엔사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북한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포구들을 복원하는 사업은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고 나중에 통일 시대에는 개성과 연결되는 관광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다음에 2단계로는 지금 뭐 인천시가 그 해안가 철책선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례로 삼아서 한강 하구 지역에도 그 철책선을 철거하는 사업을 적극 벌여서 중립 수역으로 그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3단계로는 그 한강 하구에 남북 민간 선박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백기를 열어주고 그리고 뭐 교동도로나 아니면은 중간 그 무인도 이런데 평화의 섬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런 섬에서 그 남북이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 철새나 여러 가지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인천시에서 아까 그 코로나19나 대지열병, 말라리아 같은 그 질병에 북한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아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앞두고 이제 수해 지역에 방한 물품을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방역 물품이나 방한 물품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한강 하구 여기에 평화의 배를 띄워서 북한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언제 몇 시에 평화의 배에다가 그런 물품을 싣고 뭐 개성이나 남포로 가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어떤 이 인도적인 지원 사업이 그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해 평화를 논하는 그 남북 간의 합의는 길게 올라가면은 2007년 13 선언에서부터 있었죠. 그렇지만 계속 합의문 상에만 남아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과연 그 돌파구를 어디서 뚫을 수 있을까 이런 화두를 스스로 던지고 그 답을 우리 권영석 소장님께서 제시해 준 것은 바로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있는 남북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락한 이미 합의해 놓은 그 한반도 내 유일한 지역인 한강 하구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그 창의적인 발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거기 그 남북 우리 쪽에서 그 한강 하구에 평화의 배를 띄워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품이나 이런 걸 보내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바닷길 복원 등 인천 앞바다를 통한 남북 경협을 주제로 목동훈 경인일보 경제부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8분을 지켜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인일보 목동훈입니다. 예, 저는 그 황해 평화에 있어가지고 인천 앞바다가 왜 중요한지랑 또 인천시가 어떤 정책을 폈으면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 보이는 거는 그 인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1231년 연몽전쟁부터 2010년 서해교전까지 해가지고 여러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들 전쟁들이 인천하고도 연관이 있고 특히 인천 앞바다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들 중에서 여몽전쟁하고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 다음에 러일전쟁, 한국전쟁, 서해교전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서해교전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제1차 연평해전, 그 다음에 2002년도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 대청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에 이제 북한이 이제 포격을 한 사건도 다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연몽군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하고 몽골이 이제 싸운 전쟁인데요. 당시 이제 강화도가 이제 1232년부터 1270년까지 전시수도 기능을 했습니다. 개성에서 이제 전시 수도를 이제 강화도로 옮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의 이제 그 모습을 강화도에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 왕족들이 글로 피난을 오면서.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부분, 건축 양식도 그렇고요. 인천의 이제 역사 문화 복원으로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강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강화고려 역사재단을 만든 것도 역사 문제뿐 아니라 남북 관계를 복원해 보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몽전쟁 때 이제 강화도가 저희 고려 개성과 또 나중에 조선의 한양의 길목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 남북 평화 시대에는 인천항하고 인천공항이 그 길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 함대가 이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인데요. 서구 열강하고 조선이 한반도에서 대결한 첫 전쟁입니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면은 한강을 봉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강화도를 공격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러일 전쟁은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참여한 전쟁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최초의 세계대전이다, 영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904년 2월 8일 날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조선하고 청나라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인천이 조설거만의 차가 심함에도 이제 인천으로 이제 상륙했던 이유는 이제 서울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이나 철도 여러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전쟁의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인천하고 인천 앞바다가 군사적 요충지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해 5도에서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평해전하고 대청해전, 그 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료 사진입니다. 연평해전 때 이제 공격을 받았던 저희하고 총에도 이제 북한이 쏜 총알이 박혀가지고 있는 모습들, 천안함 침몰했을 때 인양하는 모습 사진입니다. 연평도 포격했을 때 저희 밖에서 이제 연평도를 바라본 사진인데요. 내부는 전쟁터나 다름없이 좀 상당히 이제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천 앞바다가 이제 평원해야 하는 이유가 인천 앞바다가 전쟁의 시발점 또는 경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앞바다가 평원해야 한반도에 이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동북아 평화번역 중심 3대 전략을 세운 게 서해 평화 협력시대 선도하는 부분이랑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인천항하고 인천공항, 인천 앞바다를 통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남북 관계, 남북 긴장 국면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인천 아니면 남한, 북한만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긴장 국면이 완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통일부, 국방부, 뭐 중앙부처의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인도적인 사업 중은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법령 개정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인천시가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 백령하고 중국 항로를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백령도하고 중국 항로 개설 같은 경우는 관광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 남북 관계,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오는 상태에서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 정부의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남북 서해 평화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발표자분께서 이제 자세히 해주실 거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부분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천항하고 남포항하고 1998년부터 전기 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물도 싣고 구호물자도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남포항으로 갔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 앞전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서해오도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해가지고 수산업도 활성화하면서 긴장도 완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남북 평화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남북 그 장기 인프라지만은 지역 발전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환승객들이 강화도로 관광할 수 있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인프라를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천 앞바다, 서해 바다의 어떤 평화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합의와 그런 전망 같은 것들이 전망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작 인천의 주인이신 인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권영석 그 선생님과 같은 맥락에서 목동원 선생님도 그 서해 평화가 한반도 평화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 평화를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돌파구 또는 활력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께서는 평화도로 건설 방향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발성 고향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일보 편집국장 윤관옥입니다. 또 인천 시민이기도 합니다. 늘 어떤 발표장이나 모임에 가면 맨 마지막이 불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 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전 세계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확인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아이들도 한 30분 정도를 견디기 학교에서 수업할 때 힘들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자꾸 나이가 들고 감퇴하고 건강이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더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진행자 김진호 국장님께서 이제 그 패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8분을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뚝 잘라서 4분 30초 안에 간단하게 끝낼 테니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추후에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이성적인 또 차분함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굉장히 좀 언사가 투박하거나 거칠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중앙정부 또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싶고 인천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싶어서 인천 시민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나왔다. 이런 부분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22자입니다. 띄어쓰기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한 가지는 흔히 그 중앙 정치권, 중앙부처라고 하지만 그거 이제 지역을 변방으로 모는 거니까요.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정부 정책 또 현 정권에 대한
이 정책의 일환인데 이건 아주 굉장히 좁은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뻔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축은 동서축의 DMZ 축, 그 다음에 동해안 축, 황해안 축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밝히고 있고요. 그 속에서 속하고 있는 인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서해협력 평화 특별지대랄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남북 평화도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뭐 대충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올 3월 달에 이 부분을 정부 예타 사업에서 면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구간인데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속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신도, 시도, 모도 이 삼형제 섬이 있는데 이 신도까지 약 4km가 채 안 됩니다. 10리길이 안 되죠. 거기를 다리로 잇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이게 앞으로 강화도로 연결되고 강화도에서 교동도를 거쳐서 북한과 가까운 개성이나 해주로 연결하는 Y자 구도를 구도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선거 공약이었고 구도인데요. 자, 취지는 그럴싸해 보이고 좋습니다. 문제는 이 검정색으로 마크되어 있는 2차로라는 겁니다. 인천에 보면 인천국제공항 많이 다니시니까요. 주변에 보면 용류도가 있는데 용류도에 잠진도라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미도 여러분 영화 아시죠? 실미도 영화 촬영지였고 실제 현장이었던 실미도가 이 무의도에 붙어 있는 그런 부속섬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잠진도 선착장에서 약 1km 100기를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물론 차도선이기 때문에 사람도 타고 차도 탑니다. 그래서 거기서 끼룩끼룩 날아다니는 갈매기에게 새우깡도 주면서 사진도 찰칵 찍고 돌아오고 거기서 칼국수도 먹고요. 또 필요하면 잠도 잡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에 연도교가 생겼습니다. 잠진 선착장에서 무의도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낮았다 이거죠. 2차로입니다. 주말이면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꽉 막힙니다. 또 왔던 분들은 답답하고 짜증나니까요. 섬에 갔다가 경치만 보고 휙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영종도로 와서 영종도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서울로 다시 가버립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상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비식값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천에 하나의 어떤 시혜를 베풀듯이 예타를 면제해 줄 테니 이제 본격적인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다라고 3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300만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 인천 시민들이 거기에 평화도로를 날라려고 떠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북, 신시 모도 주민들은 연륙화를 시켜달라고 요구는 해왔습니다. 연륙화를. 연도교 놔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부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만 현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임기 중에 뭔가 평화도로에 단초를 세웠다. 이걸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또 특히 2차로 도로에 막혀놨는데요. 정말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라면 차만 다니겠습니까? 물류만 있겠습니까?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객 통항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멀리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북한은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고속도로랄지 많은 일반 도로, 지방도로나 국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철 종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전체의 비중의 한 60%, 여객 수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물류는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나중입니다. 철도가 중심이다 이거죠. 벌써 14년 전 기준으로 봐서 5,235km가 펼쳐져 있는데 철도입니다. 철도. 그러면 남북 교류 협력 통일 시대에 대비한다면 우리도 철도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도도 같이 동반해서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른바 서해 남북 평화 도로 이 부분에 대한 건설은 지금 당장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 2차로에 연도교를 놔서 그걸 나중에 확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돈을 들여야 됩니다. 또 보상을 해야 되고요.
가령 약 55년 전에 경부 고속도로를 맨 처음에 놓는다고 했을 때 왜 차도 없는데 물류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도로를, 긴 도로를 엄청난 대역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 대계를 봐야 됩니다. 오늘 행사의 개회식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또 휘호까지 펼쳐 보이셨잖아요. 100년지 대계를 놔야 됩니다. 통일을 넓게 봐야 됩니다. 이건 인천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또 남북 교류 또 멀리는 유라시아 세계를 봤을 때 이 경제 협력 구상을 한다라면 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물류와 여객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운송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2차로로 이건 뭐 장난치는 겁니까? 2차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가운데는 철도가 지나가는 지금 현재 인천공항의 영종 하이웨이, 영종대교를 보십시오. 가운데 공항 철도가 지나가죠. 양 옆으로 차로가 있죠. 그렇죠? 다 보셨죠? 그런 식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전철을 놔서 북한과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의 물류가 인천공항으로 바로 와서 환적을 해서 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또 북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용하고 지역으로 가고, 서해안을 통해서 이런 물류가 철도와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수송이 되고, 이런 체계를 지금부터 갖춰야 됩니다. 속도가 늦는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우리 인천시 또는 인천 시민들, 저를 비롯한 인천의 주요 언론들에게 던지는 자성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이었고요. 네, 사회통합의 주인공이 북한 이탈주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한 바로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있고요. 작년에 조사 대상은 15살 이상 3,000명 표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인 면접을 했고요. 네, 거주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네, 인천도 꽤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데요. 전국에서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남북 교류의 천병 또는 북한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인천광역시의 북한 이탈 주민 시책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뒤져본 바로는 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3,000여 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일단 홈페이지 상입니다. 제가 오류가 있다라면 추후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을 해 주십시오. 6억 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6%, 시비가 1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하나센터 운영하고 있죠. 또 시와 군구별로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있죠.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엽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이게 답니다. 외견상으로 비춰지는 것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첫째, 통일이 되게 된다라면 물리적인 통합, 하나의 국가가 됐다라는 단일 국기를 쓴다거나 국호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제 통합보다는 국민 통합이 더 절실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서적인 일체감, 또 문화적인 공감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에서 통일 방송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 분단, 이 서독과 동독 같은 경우에는 통일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서로 교차 시청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였던 서독에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하고 즐겁고 재밌고 오락적인 가미도 있고 화려한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동독 주민들에게 많이 먹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독에 있는 방송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너무 체제 선전주의고 이게 하나의 도구였으니까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래 변신을 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화 돼가는 거죠. 재미와 오락을 가미하고요. 그것처럼 그 속에서 같이 정서적인 동질감과 유대감이 싹트고 형성이 되고 그게 실질적인 독일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정서적 일체감과 그다음에 문화 인식적인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력이 활성화되고 통일이 됐을 경우에 남과 북 주민들의 정서적 거리감과 문화적 거리감을 누가 해소할 거냐 과연. 문화적인 부분으로 해소할 텐데 우리 인천에서 본다라면 우리 인천에 있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에 살다 온 분들 아니겠어요? 정서적으로 복합적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정서, 인천의 정서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살던 지역의 정서도 갖고 있겠죠. 이 부분들이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교류가 활성화되면 누구보다도 가깝게 또 편리하게 이걸 통역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아닐까요? 이분들은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순화를 시키고 순치를 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분들 중에서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이 이 부분은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이기도 하고 인천의 내부 역량 강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도 엄청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3천여 명에 계속 인천에 머물면서 내가 인천 시민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좀 더 파격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취업, 창업, 또 주거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자발적인 이 층위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해야 되겠고요. 또 공교육기관에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세대들은요, 굳이 남북 통일을 해야 되나요? 왜 해야죠?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침 인천시 광역시 교육청 교육감님의 지론이 동아시아 인재를 키우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꼭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통일시대에 대하여 청년들을 양성하고 기르고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천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고충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교류 활동이랄지 민간 차원의 교류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용해서 이걸 정책화 시켜내는 노력도 인천광역시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좀 요약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떠드는데 너희들은 과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부족하긴 합니다만 저희도 뒤늦게 자각을 하고 인천일보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축 언론으로서 지금 현재 평화 특집판을 꾸미고 있습니다. 격주 2회 온 오프라인으로 꾸미고 있고요. 매주 격주 목요일자 꾸미고 있고요. 또 통일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서울, 인천, 경기 릴레이 기고를 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지는 않았고요. 조금 전 그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님께서도 주제 발표하셨습니다만 한강하구가 중요하잖아요. 한강하구 수역. 잊혀져 왔던 한강하구 수역 이 부분에 대한 연중 기획을 탐사 보도로 지금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 단순하게 남북 간의 통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화 거대 담론을 다루기 위한 인천일보 부설 평화연구원이 다음 오는 12월 달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 그리고 역사적인 책무성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남춘 인천시장님 또 우리 인천 지역 각계가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좋은 방안들을 좀 찾고요. 오늘 여기 앞서서 이제 발표하셨던 많은 전문가분들 또 내외신 언론인들의 의향을 모아서 우리 인천이 황해 시대를 이끌어가고 남북 통일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단초가 오늘 제공된다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떠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처음에 드렸던 또 사회자님께 약속을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4분 30초만 쓰겠다고 했는데 벌써 8분이 오버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강하게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선에 머물고 있는 어떤 그 평화도로 정치인의 어떤 선거 유세 또는 어떤 약속으로서 전망으로서는 제시가 되지만 실제로 물리와 여객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조급하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어떤 따끔한 비판과 또 북한 이탈 주민을 더 껴안아야 될 어떤 통합의 중요성 그런 면에서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반성
그리고 과연 언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천일보의 사례까지 아주 3부작으로 아주 재미있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듣다 보니까 우리한테 부여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청중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의견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각 발표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어떤 발표자께서 답변을 일짧게 하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손을 들어주시면 이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마이크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발표 패널들께서 너무 발표를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빈틈이 없었나 보네요. 조지 메이슨 대학의 윌슨 선생님은 인천 주민으로 몇 년 사셨죠? 40년 전에는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영어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Actually, I did have a question. I was waiting for somebody else. But for all the presenters here, when you spoke particularly about doing rail and expressways from South Korea through North Korea to China, 네, 한국과 북한, 중국을 잇는 철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는데요. 모든 국가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큰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물론 통일 시 이런 도로와 철도는 필요하겠지만 what does international expressways that bring 중국으로부터 가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한국의 제품들을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나르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땅에서 감자를 캐내지 못하는 북한 산골 주민들 그리고 이 감자를 또 도시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인프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롤랜드 윌슨 선생님께서는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 주민으로서 질문이나 의견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식의 질문을 하셨느냐면은, 질문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어떤 의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큰 그림을 좋아하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라시아 횡단 열차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라든지, 하이웨이를 건설하는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의 상품을 나르고 러시아를 연결해서 유럽까지 간다는 이런 큰 비전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감자를 전달해주고 싶어도 전달해줄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없는 북한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질문의 형식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침 말씀하신 윌슨 선생님 말씀하신데 도로가 나오니까 우리 윤관옥 국장님께서 한번 그거를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회자의 직권으로 일단 주재우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발표하신 거에 대한 어떤 저희 패널들 간에도 질문할 것이 있거나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주재우 선생님의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베트남을 떠올렸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남사군도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서사군도인가요? 두 군데서 이제 중국과 해양 분쟁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풀어나가기보다는 어떤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때 협력하는 어떤 두 트랙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에 하나
가능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해양 분쟁은 우리가 미뤄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지체된 분쟁인가 아니면 현 상태로 오래될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타케시 선생님한테는 일본이 아까 이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봤을 때 어떤 동아시아 바다의 허브가 바로 인천이고 황해인데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는 방식이 그전에는 부산에서 열차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후에 인천이 어떤 물류나 인적 교류의 어떤 중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인천은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최상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가장 질문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 보통 평범한 미국 시민 미국 언론이 보는 황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 상륙 작전의 무대로서의 어떤 인천이 아닌 다른 어떤 이미지를 인천이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이거 제가 혼자 질문을 다 하려니까 너무 숨이 차군요. 우리 권영석 소장님께서는 한강하고 중립지역 아주 담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를 띄워서 그 배에다 코로나19 방역품을 싣고 우리 몇 월 며칠까지 인천 해주로 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배를 띄웠을 경우에 어떤 안전성이나 저쪽에서 방역을 지상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 최소한의 안전 방안 같은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복동훈 선생님께서는 아까 미처 마치지 못하신 남북 연결에 대한 어떤 그런 추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재우 선생님께서 네, 사회자님의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베트남 케이스랑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베트남 케이스는 이 통일 전과 후에 이제 중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가 변한 게 있느냐, 이게 지체된 게 아니냐, 그런 맹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의 통일에 이제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는 거기에 저는 현혹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당 정부가 40년대 초에 자기네 영해를 표시하는 소위 말하는 단선을 그렸을 때 그때 11단선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새로 짓고 나서 11단선에서 베트남과의 영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선 2개를 떼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남사군도하고 서사군도 쪽에서 이제 어선끼리 불법 조합 문제 가지고 이제 양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이 벌어지니까는 그때 이제 80년대 초에 등소평에 나와서 공동 개발하고 협력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75년도에 베트남이 이제 통일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머지 2단선, 11단선에서 9단선으로 바뀌면서 베트남이 나름대로 영해를 이제 주권을 챙겨왔는데요. 이제 베트남이 또 요구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또 2개, 3개 단선을 이제 또 요구를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익 부분이 이제 서로 간에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랑 또 상황이 다른 게 베트남 국민들 수준에서는 이런 중국의 남중국해서의 벌이는 행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군사적으로든가 무력적인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그게 확전이 되지 않고 지속전이 되지 않는
가장 큰 기본적인 원인이 그래도 베트남의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의 그 문제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제력하고 통제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전되는 양상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두 당 간의 협력이 그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케시 선생님은 혹시 저기 질문해 주신 건데 인천에 대한 뭐 경제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예,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있습니까? 일본 내의 어떤 논의나 어떤 네네. 그런 현재과 미래에 좀 나눠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거 제가 확실한 데이터 갖고 있지 않아서 좀 추측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좀 수출 규제 문제는 있었지만 한일은 경제적으로 소재, 부분, 잔치 그런 거 강한 연결성 있습니다. 연관성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인천하는 큰 항구를 통해서 그 물품들 무역 뭐 주고받고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적으로 지금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요. 미래는 그건 좀 저도 큰 그림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남북이 협력 연반제든 통일은 아니면 경제 협력든 좀 더 협력 상태가 확대되면 당연히 일본은 전부 다 일본 기업도 인천이라는 지정 확정의 위치를 주목할 겁니다. 북한에서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라는 게 사람라는 게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좀 어렵게 됐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 학생분들이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천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좀 더 일본 사람이 이런 뭐 물류 그리고 무역 도시에 취직하게 된다면 좀 더 인적 교류도 많아지고 그런 면에서도 좀 서로 협력 아니면은 뭐 시야 좀 넓히고 협력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경제 교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인적 교류가 토대가 된 경제 교류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상원 선생님께서 마지막. 네, 저 인천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는데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인천에 대한 재현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천은 일단 이미지가 자세히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관문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물포 때부터도 한국과 그 한반도와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관문이었고, 그리고 또 저 관문이라는 게 변화, 교류, 연결 이런 거 상징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따져 보면 저 한국 전쟁 때도 보면 인천 상륙 작전, 미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한국 전세를 바꾸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요즘엔 당연히 인천국제공항, 당연히 관문이고, 예. 그런데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하고 관문으로서 성장하고 번성하려면 당연히 그 평화라든지 공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면 오늘 우리 저 세미나 주제처럼 황해 평화 포럼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려는 그런 목표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데 제가 송도나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오면 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국제화된 지역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거든요.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도. 그래서 저는 인천이 이런 자신의 그 국제화된 이런 인프라라든지 여기 국제 캠퍼스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공항도 있고. 그런 걸 좀 잘 이용해서 사실 한반도 문제라는 게 여러 나라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좋든 싫든 국제적인 협조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의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좀 부각하고 강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연구원이라든지 인천시가 이런 국제 인프라를 잘 이용해서 왜 이 한국은 또 그리고 인천은 왜 이렇게 남북 평화를 또는 지역 평화를 주장하는지 그런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토론이
남북 관계 그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제재라든지 압력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예.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평화 협력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토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그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남북이 보건 위기가 끝나고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남북 교류 협력은 이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그 북한에 대해서 방역 물품, 보건 또 그리고 방한 물품,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아마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 분단 국가 그 교류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항상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존의 규율과 장벽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하나의 모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좀 성과를 부린다. 그렇다면은 평화의 배에다가 이런 방역 물품, 방한 물품을 싣고 이 물품들에 대해서 이 개성군 여기에다가 하적을 한 다음에 2주간 격리를 해둘 테니 2주가 지나고 나서 찾아가라. 이런 제안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동원 네, 제가 아까 발표에서는 이제 인천 항하고 남포항 항로를 이제 복원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를 먼저 복원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중에서 인천 기업들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가 목소리를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고속도로나 이제 그런 부분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의 특성은 물류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사업들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거 문화예술 사업도 이제 다른 시도처럼 다 똑같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게 물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윤관옥 국장님께서 우리 윌슨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북한 주민들에겐 우리 인천 주민 입장에서 또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윤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한국 조효진 메이슨대 교수님의 어떤 질문 취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도로가 되든 철도가 되든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에어리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테면 북한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어떤 통로로서 기능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취지가 맞다라면 저 100% 그런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 100%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남북 평화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단순하게 지도를 봤을 때 남과 북을 잇는다 이게 중국을 거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다 이런 거대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홍보 CM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적인 국뽕 뭐 이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인프라가 통과하고 있는 지역들이 골고루 그를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 또 경제적인 고양 활성화 이런 것들에 따뜻한 바람과 햇볕을 맞이하는 주인공들로 만드는 하나의 장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남북평화도로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라면 솔직하게 영종도와 옹진군 또 강화를 잇는 연도교나 연륙화를 시키겠다라는 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고, 정말 어떤 그 포장돼 있는 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 남북평화도로라면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가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북한 상황들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그 평화도로가 생기면 차도 타고 오겠지만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런 기반으로서 남북평화도로랄지 철도가 놓여지고 구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6분 패널 분들의 발표를 듣고 그 황해 평화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포럼이 일종의 유행입니다. 아마 그 예산상의 규모를 보면은 작년 초에 열렸던 평창 평화 포럼이 있고 가장 큰 것 같고, 지역마다 또 충청도에서는 황해 평화 포럼이라고 또 있고, 또 파주시가 또 중심이 돼서는 이런 평화가 많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한반도에 있는 도시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아시겠지만 그 대별되는 게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륙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또 인천, 오인천이라는 영화로도 또 인천이 많이 알려졌죠. 인천이 기왕에 갖고 있는 지명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어떤 희망을 건다면은, 노르망디 선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망디도 똑같이 2차 대전의 격전지였지만 그 격전지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한 3, 4년 전부터 노르망디 평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 노르망디 주지사를 만나보니까, 우리 다보스 하면은 경제 포럼을 생각하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노르망디를 떠올리면은 그 옛날의 전쟁이 아니라 그런 그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그 포럼으로 기억을 하게 하겠다.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던데, 우리 인천이 그 갖고 있는 세계적인 지명도와 그리고 과거의 전장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를 미래 평화로 연결하는 그런 인천에서 주최하는 황해 평화 포럼이 남북한의 평화 그리고 중국 포함되는 어떤 지역 국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만히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기후 온난화니 온갖 글로벌 이슈들을 함께 다루는 그러한 포럼장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열린다면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분들이 인천하면 과거의 상륙작전이 아니라 평화 포럼이 열리는 곳하고 기억하는 식으로 기억을 대체하면은 오히려 더 인천이 중앙정부 또는 남북한 정부나 외국 정부들의 어떤 정치적인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휘둘리는 변수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상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국내 언론인들과 주재호 선생님의 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